1972년 6월 21일 연쇄살인 의심 사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됩니다. 71년과 72년에 걸쳐 서울에서 발생한 2건의 살인 사건과 1건의 살인 미수 사건이 변태 성욕자의 연쇄범행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세 사건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져 있었으나 성행위는 없었다는 점, 팔다리를 묶고 목을 끈으로 졸랐다는 점, 입에 자갈을 물렸다는 점, 반항을 제압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칭칭 묶었다는 점, 범행 장소가 숲속이며 거리상으로 동일한 범죄권에 속한다는 점,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과 세 번째 사건에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남자의 인상이 일치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경찰은 이 범인이 사디즘에 빠진 쾌락 살인자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음란살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범죄학에서는 이를 쾌락살인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합니다. 쾌락살인은 단순한 성적 욕구가 아니라 살인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공포와 고통을 즐기고 학대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며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죠. 경찰이 이 사건을 쾌락살인으로 본 이유도 범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지만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학대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71년 2월 15일 밤에 일어납니다. 45세 여약사 고 씨는 입원 중인 외동딸을 면회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시신이 영등포구 등촌동 앞 숲속에서 발견됩니다. 사인은 목이 졸린 질식사였습니다. 고 씨는 한복 치마끈과 옷고름으로 목이 졸려 있었고 시신 옆에는 범인이 준비한 나일론 끈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팬티가 발목까지 내려가 있었지만 감식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차고 있던 시계와 기타 소지품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치정이나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끝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범행은 71년 12월 11일 오후 7시경에 일어납니다. 27세 여성 한 씨는 김포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평범한 겉모습. 하지만 한 씨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재촉하자 남자는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들며 덮칩니다. 그는 목을 조르고 논두렁으로 끌고 갑니다. 그 후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입을 틀어막고 자갈을 물리려 합니다. 하지만 한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녀는 범인의 손가락을 물고 손을 휘저으며 얼굴을 가격합니다. 그 순간 범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는 심한 근시였던 듯 허둥대며 안경을 찾습니다. 그 틈을 타 한 씨는 결박을 풀고 탈출합니다. 이후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곱슬머리였고 얼굴에 비해 큰 안경테를 썼습니다. 콧날은 오똑했고 키는 165cm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지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밤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72년 2월 한 씨는 버스 안에서 자신을 습격했던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새 운상가 앞에서 내렸고 한 씨는 그를 쫓을 수 있었지만 공포에 질려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범인은 다시 살인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범행은 72년 4월 17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23세의 매춘부 윤 씨가 한 남성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흘 후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윤 씨의 친구 신 씨의 증언에 따르면 윤 씨와 함께 나간 남자의 인상이 세 번째 피해자 한 씨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과 거의 같았습니다. 곱슬머리, 큰 안경테, 작고 둥근 얼굴, 작은 키까지 너무도 닮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김포 지역도 점차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특히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이 증가하면서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일부 지역에서는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김포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농촌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사건이 벌어진 지역은 점차 도시화를 거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범죄도 그만큼 늘어나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곳은 여전히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이 부족해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런 환경은 범인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쇄살인범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또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며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타인의 고통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범인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를 필요 이상으로 결박하고 학대하는 행태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지성적인 인상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겉으로는 교양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결국 잡히지 않았는데요. 미제로 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범인이 지역을 떠났거나 다른 범죄로 체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포공항 근처에서 활동했던 만큼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죄로 체포되었지만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970년대 수사 기법은 현재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없었고 CCTV도 설치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범인이 활동한 지역이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이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경찰이 각 사건을 개별 범죄로만 다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범인은 살인을 멈췄을까요? 왜 갑자기 같은 수법으로 살해당한 피해자가 사라졌던 것일까요? 범행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도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범인이 사망했거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범죄로 인해 체포되어 장기 수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범행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거나 범행 패턴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방식의 범행을 완성한 후 스스로 멈추었거나 다른 유형의 방화나 절도 같은 범죄로 전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연쇄살인의 냉각기 이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범인이 결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연쇄살인범들은 개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범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범인이 20대 중반이었다면 현재 그의 나이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김포공항 주변에서 활동했으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해 장기 수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그는 노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인지, 혹은 단순히 우리가 그의 흔적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에서 활동했던 이 남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동안 미제로 남은 사건 중 여러 건을 이 남자가 저지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사건의 범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범행을 멈췄을까요? 아니면 신변의 변화 때문에 살인을 멈췄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이었습니다.